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충격을 주든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영향을 끼치게 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변수는 일단 무조건 돈이죠. 뭐든지 다 돈빨이에요. 돈이 풀리면 올라가는 거고, 돈이 이제 조여지면 떨어지는 건데, 네. 일단 뭐 제가 기준금리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2008년 이후에 장기 이제 시계열이거든요. 네. 기준금리도. 근데 여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이제 요 색깔인데, 요게 미국입니다. 네. 바닥에 있는. 네.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요 이전 게 안 나와서 그런데 요 이전에는요 보통 많이 가면 5%까지 갔었어요. 네. 기준금리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봐야 한 2%, 3%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3%에서 0% 사이죠? 네. 쭉 여태까지 계속 이 긴 기간을 제로금리로 온 거예요, 미국이. 이동안 지금 이 풀린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거고. 나스닥 대박을 친 거고. 10년간 계속 우상향 해왔던 이유가. 네, 저거죠. 주식시장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니까 조금씩 올렸지만 2.25밖에 못 올렸었어요. 2.375, 2.25, 2.5 사이일 거예요, 제 기억에. 저 평균 내놓은 건데, 그거를. 375니까. 그러다가 팬데믹 맞아가 다시 제로로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 기준금리가 적정진 기준금리가 0에서 3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요거의 근거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뭐 현대통화 이러니 뭐니 다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재정으로도 붙고, 뭐 여기 금융에서도 붙고, 양쪽으로 다 쏟아붓는 게 이건데, 이게 0에서 3% 정도 단으로 왔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0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내내 이게 뭐예요? 이게 제로금리로 왔다는 거는 통화량을 많이 부었다는 거잖아요. 통화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적 경제 성장률은 그걸 못 따라온 기간이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부어서 실적 경제 성장률을 끌고 오던 시기거든요. 이 기간 내내. 그러니까 경제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이유가 사실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이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전 세계가 우리보다 더 심할 거예요. 여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제일 좋은 일자리 요 노란색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아. 제조업 일자리예요. 전 안정적인 일자리고 뭐 문제가 생겨도 저게 월급 나오는 일자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불안한 게 이 분홍색 서비스예요. 미국이 이번에 흔들렸던 게 저게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서비스업이. 그렇죠. 여기 보라색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여기 19년이면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일자리 떨어지는 거. 일자리는 벌써 줄고 있네요. 네. 제조업은 계속 줄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19년 말에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제조업은 숙명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구조조정을 하는 게 제조업의 숙명이에요. 계속 경쟁력을 압박을 받으니까. 자동화 시스템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일자리는 줄고 이 일자리가 줄면 사람들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서비스업으로. 이게 서비스업 일자리도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기기 일자리라고 하는 이 풀타임도 아니고 파타임 일자리들이 많고 예. 이 서비스업이 이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마이너스로 돌죠.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폭을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모양 때문에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금리 단의 상하한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제한될 거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섞어서 다른 말씀도 드리면 이번에 미국 일자리 증가폭이 35만 개가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네네. 나왔는데 그 중에 저는 20만 개 예측했는데 34만 개 나왔나? 나왔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좋은 시그널이지만 레저나 이런 서비스 쪽 일자리가 대폭 늘었잖아요. 네네. 자, 그거는 미국의 경기 회복의 신호예요. 사람들이 일단 바깥에 나와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도 되고 경기 회복의 신호가 미국은 서비스업이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해 성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일자리에서 돈이 생기니까 가서 또 뭘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고용 시그널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실적장으로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에 상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기준금리 제로단 갔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게 한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한 3% 가면 아마 맥스 아닐까 싶고 저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단이 내려오는 걸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네. 우리나라도 이전에 5%대 막 이랬어요. 그리고 하한이 뭐 2%,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근데 내려왔죠? 네. 다음번에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다시 5% 갈 수 있을까요? 좀 못 간다고 봐요. 그럼 우리도 뭐 맥스 가봐야 한 4%나 그 아래? 그러면 앞으로 돈빨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이 충격은 있지요. 충격은 있지만 갈 때는 잘 갈 거다. 주식시장도 갈 때는 잘 갈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자산시장의 세상이 왔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근데 스윙폭이 클 거기 때문에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2008년 이후로 나왔던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의 유통량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더 짧은 시간 내에 2001년 안에 진짜 몇 배의 돈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또 퍼붓죠. 그러면 과거 그 정도 가지고 10년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네. 몇 배 되는 돈이 풀었으니까 이 버블의 기간은 정말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돈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경제의 한계가 돈을 가지고 끌어올리면요. 이게 올렸어요. 정상화되려면 소득이 따라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이 그만큼 안 따라오거든요. 그럼 버블하고 소득하고의 괴리가 너무 벌어지는 순간이 터지는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집값이요.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이 됐어. 이 집값이 유지되려면 10억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많이 생기긴 생겼죠. 우리 억대 연봉자들 무지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게 늘어나주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대 연봉자 많이 늘었다고 일부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자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10억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형 큰 도시가 아닌 조그만 도시도 10억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억대 연봉자가 그렇게 많으냐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서울 억대 연봉자 많으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억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비싼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가격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그거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적 가지고 이 주가를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실적이 뭐예요?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소득이 따라와줘야 소비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따라와주지 못하면 자산 가격도 주식 가격도 꺼질 수밖에 없죠. 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29년 그 대공황 그때가 네.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을 때 일어난 게 대공황이었다고. 네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양극화가 심했을 때 미국이 1900년 전에 그 남북 전쟁 이후에 그때가 미국의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남북 전쟁 바로 뒤에 산업혁명 시기인데 그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우리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카네기 철강, 그다음에 락펠러 그 정유, 스탠다드 오일, 그거 다 찢어버렸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 하는 철도왕 누구야? 그 대학도 만들었죠, 그 사람이. 철도왕도 있고. 이게 다 독점으로 부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JP 모간도 그때 부자죠. 그렇죠. 그리고 JP 모간이 그때 미국의 연준을 만들었잖아요. JP 모간이 연준 만든 사람이고, 연준 만들기 전에는 JP 모간이 연준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러다 연준을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가 돼서 연준이 민간 금융시장에 도움이 필요하면 JP모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서프라임 사태 때도 JP모간에 연락해서 메릴 린치 사태를 갖다가 급하게 해결한 거죠. 네.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산업이 무지하게 발전하면서 독점의 세상이 왔고 뭐하고 그러니까 번 사람 무지하게 부자가 됐고, 그때 미국도 그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 유입,
해외에서 노동자 유입. 이게 겁나게 늘다 보니까 월급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그 벌어지면 터져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소득 격차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심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훨씬 심하죠,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보세요. 이거 올라타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서프라임 사태, 팬데믹 터지고 돈 풀었잖아요. 네네. 본원통화 증가율 보세요, 여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거든요. 확 늘어났네요. 네. 그때 뭐 올라가요? 투자자 예탁금 올라가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올라가죠?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이게 3,200 들어온 원동력이 얘예요. 네. 요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고 요때는 이제는 좀 뜨거워 이러고 좀 뒤로 빠져야 되는 시기고. 그렇죠. 요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시장의 상승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다시 이제 내 본전만 회복하면 네. 저 끝에 가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네, 그렇죠. 나 이제 나올 거야. 네. 안 해.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늘고 늘어나고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증시 투자자 예탁금 증가율을 보시면 증시 예탁금 자체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동력을 그 에너지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증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은 쟤들은 언제 변심할지 알 수 없는 애들이고 그럼 개미들이 모아서 3,200을 만든 건데 개미가 돈이 더 들어올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 당분간 더 갈 거라고 봐요. 이건 지금은 조정장이라고 봐요. 네. 전 폭락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주도주가 바뀌어가겠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리나라 통계가 2008년부터 나와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저기 OECD에서 한 거라서 그래요. 우리 그 이전에도 사실은 가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전에도 있긴 한데 아주 오래는 안 가고 우리나라 통계가 이렇게 정비가 된 게 얼마 안 돼서 아주 오래는 안 가고 오긴 오는데 선진국은 뭐 이때도 다 나오죠. 근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게 적정 기준이 보통 100에서 한 120 정도 사이예요. 요 사이에 있으면 적정이에요. 여기 네. 100에서 120 사이. 대부분 요때 여기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하향으로 다 조정이 됐네요. 요 2008년 금융위기 때 150단, 160단을 다 갔어요, 요때가. 네. 이게 이제 위기 상황으로 다 온 시그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게 다 지금 그리고 내려온 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기를 거치면서 가계가 구조조정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았고, 갚을 사람은 갚고, 못 갚은 사람은 뭐 신용파산했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빚이 쭉 줄어서 지금 다 100단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여기 125 정도까지도 괜찮은 건데. 그러네요. 다 100 근처로 뭐 수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거품을 제거한 그렇죠.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다 거품을 제거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때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 우리나라는 130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30이면 가계부채 비율이 그래도 높은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는 가계 부채 구조가 달라서 이 정도면 안전한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무금리 차입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에서 그 선진국들은 소득에서 4분의 1이 임대료로 다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린 임대료가 잘 안 나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죠. 소득을 쓸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거까지는 감안해 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때 이게 괜찮았던 게 여기 2003년 카드 대란까지 외환위기 대우채 사태 카드 대란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싸그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지하게 튼튼했어요, 우리는. 이게 튼튼한 정도예요, 저 정도면. 근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2019년 통계입니다. 200% 거의 다 가요. 거기다 또 늘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GDP 대비 105%라고 뉴스에 나온 걸 들은 것 같은데. 네. GDP 대비 105%니까 GDP가 결국은 다 가계에 처분 가능 소득으로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투자 빼고 못 빼고 그다음에 세금 빼고. 그러니까
100의 GDP면은 한 50에나 55% 정도가 소비가 나오니까 뭐 그 정도가 우리 가계의 소득이라고 보면 그럼 지금 더블 난 거죠. 이거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널려 있어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질 텐데 한국은행이 마음 놓고 금리를 올 수 있냐? 원래 국가 단에서 경제를 보는 때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금리는 끌어올려서 경제를 버블을 없애고 문제가 터지는 데는 정부가 재정으로 집어넣어서 뭐 홀씨금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미소금융 이런 걸 집어넣어서 해결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지 여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러진 않아요. 금리를 올리고 여기를 이제 해결을 해주죠. 근데 어쨌든 그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가 한 20% 정도는 까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를 깐다고 해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다 여기서 터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170단 이상까지. 아, 그럼요. 우리 심각한 상태로 와 있는 거죠, 가계부채. 다음엔 이게 DSR, 우리 규제하는 DSR이에요, 이게. 새롭게 규제하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서 Debt Service Ratio를 줄여서 이제 DSR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결제은행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네, 국제결제은행 통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연두색이에요. 우리만 다들 다 하향으로 가는데 우리만. 그럼요. 이게 소득 대비 몇 %냐예요. 자기 소득의 몇 %를 부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느냐. 이게 정상이 10%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2% 올라온 12%잖아요. 이때 다 터졌어요. 2008년이네요, 그때. 그럼요. 여기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국가 단에서 2%는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12% 오니까 못 견디고 다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 나라들은 얼로 왔어요. 여기 6, 7, 8 여기에 몰려 있어요, 지금 다. 이게 구조조정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의 가계는 다 건전하다. 우리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그 월세나 이런 거를 내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깎아줄 수는 있는데 아무리 깎아줘도 이때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채가 큰 거는 그만큼 이제 나가는 이자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소득 부분에서 이자라는 부분, 사실은 그게 없다면 내수에 돈이 더 들어가면서 내수 경제가 살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예, 그만큼 깎이는 요인이 된다. 예, 지금 문제는 그 부채가 뭐 한 700조니 뭐 1000조니 뭐 이렇게 그때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요. 서프라임 사태 그때 그게 있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2000조 왔다는 거잖아요. 1700조, 그렇죠. 2000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쯤 정도 지금 부채가 늘었다는 건데 금리가 싸니까 다 빌리죠. 지금 얼마나 싸요, 금리가.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억 있던 걸 2억으로 늘렸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각자 다 자기 생각만 해서 이게 문제 없다고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의 뭐 직원이다. 내 월급은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보너스도 나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1% 올라가요. 뭐 몇 푼이나 된다고. 뭐 저축 좀 줄이지. 아무 문제 없어. 뭐 그 정도가 문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한계 계층에서 터져요. 아래쪽이 터지면서 연쇄작용으로. 아래쪽에 터지니까 이게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 집값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 프로세스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제 버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계부채 문제들. 이번에 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게 터질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얘기는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버블이 조금 그래도 더 건전하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국 주식시장보다 미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안전하고 혹은 그 버블의 크기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오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버블은 안전한 버블은 없어요. 아니, 한국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우리는 건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터졌잖아요. 하긴 그랬죠. 네, 대신에 우리는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 스페인처럼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가지는 않았다. 그런 것 뿐이지. 미국도 어땠냐면요. 미국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 매물 재고가 정상적인 수준이 한 200만 채 정도 돼요.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통계로 600만 채로 올라갑니다. 3배네요. 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 재고라 그래서 은행들이 걔들이 이제 포클로저 제도가 있잖아요. 그냥 못 갚으면 집을 갖고 와버리잖아요. 우리 경매제도처럼. 집을 그냥 갖고 와버리는 네. 거죠. 집을 갖고 와버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개인 연대 채무는 없어요. 개인 채무는 그걸로 끝. 대신에 집을 갖고 와. 그래 갖고 왔는데 이걸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순간 집값이 더 똑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안 내놓은 매물들이 있어요. 보유하고 그거를 섀도우 매물이라고 섀도우 인벤토리라 그랬는데 그게 한 400만 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채 정도가 올라와 있었다는 거니까. 5배네요, 평균. 그럼요. 평소에. 미국도 무지하게 심하게 당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세계화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사실은 뭐 미국이나 터지면 한국이 터지면 같이 터지겠네요. 다. 같이 터지죠. 같이 터지고 근데 그게 터졌을 때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게 아플 거다. 하여튼 뭔가 좀 잘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좀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네요. 네, 연착륙은 이제 힘든 모양으로 나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